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집어삼킨 밤이었고 그 밤의 정막을 찢은 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낡은 살인문을 긁어대는 둔탁하고도 거친 마찰음이었다. 석갈의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호롱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시각. 만석은 커리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추위 탓이 아니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기척이 내뿜는 살기 때문이었다. 드르륵 득득. 마치 거대한 쇠갈퀴로 나무 판자를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거칠고 축축한 숨소리는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만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곁에 놓아둔 녹슨 도끼 자루를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 배어난 식은땀 때문에 자루가 미끄덩거릴 지경이었다. 누누구시오. 갈라진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겨우 흘러나왔으나 밖에서는 대답 대신 쿠르릉하는 땅바닥을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만이 되돌아와 만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무지 사람의 기척이라곤 할 수 없는 그 육중한 존재감의 만석은 이것이 산적대의 습격이나 빚쟁이의 행패 따위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으나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문을 젖혀 열었는데 그 순간 들이닥친 것은 살을 내는 듯한 삭풍과 함께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였다. 호롱불 빛이 닿은 곳, 그 어둠 속에는 집채만 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상군 바로 호랑이였는데 그 덩치가 실로 엄청나서 마치 작은 산 하나가 마당에 내려앉은 듯 했다. 만석은 억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했고 뒤로 물러났으나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가 아니라 기이하게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얌전하게 앉아 만석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호랑이의 털은 온통 피와 진흙으로 뒤엉켜 떡이 져 있었고 그 거대한 몸뚱이 앞에는 방금 숨통을 끊어놓은 듯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멧돼지의 목에서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솟구쳐 나와 마당의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만석의 시선이 멧돼지와 호랑이를 번갈아 오가는 사이 호랑이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그 황금빛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도 슬픈 빛을 띠고 있어 만석은 공포 속에서도 기묘한 연민을 느꼈다. 호랑이는 마치 만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만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굵은 꼬리를 바닥에 한번 탁 치고는 크르르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멧돼지를 앞발로 툭 쳐서 만석 쪽으로 밀어주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이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내놓는 주인장의 태도와 흡사했다. 만석은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 도끼를 쥔 손에 힘을 풀고 엉거주춤 일어나 앉으며 이걸 나에게 주는 것이냐 하고 물었으나 짐승이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함에도 호랑이는 마치 긍정이라도 하듯 눈을 느리게 깜빡였다.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불과 사흘 전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 험한 골짜기를 헤매던 때의 일이었다. 며칠째 내린 눈으로 산길은 지워지고 발목까지 빠지는 눈구덩이 속에서 만석은 우연히 짐승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을 때 그곳에는 무자비한 창에 더대 뒷다리가 치여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만석은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를 보면서도 잠시 몽롱한 회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고든 쇠이빠른 녀석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파헤치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는데 새끼가 있다면 어미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차마 그 어린 생명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천성을 가진 위인이었다. 그는 내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내 너를 살려줄 테니
부디 어미에게 돌아가거라라고 중얼거리며 품에서 무쇠 지렛대를 꺼내 젖먹던 힘을 다해 창해를 벌렸다. 덫이 벌어지는 순간 새끼 호랑이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아났으나 잠시 멈춰서서 만석을 돌아보았는데 그때 그 녀석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반달 모양의 흰털 무늬가 만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만석은 서둘러 자리를 뜨면서도 혹여 어미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여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왔던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만석은 눈앞에 거대한 어미 호랑이의 가슴팍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비록 피와 흙에 엉겨붙어 희미하긴 했으나 그 어미의 가슴에도 새끼와 똑같은 반달, 무늬가 어렴풋이 보였다. 아, 내가 그때 그놈의 어미로구나. 만석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공포는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안다더니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들었던 호랑이의 보은 보언을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만석은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는데 멧돼지를 잡아온 것 치고는 호랑이의 숨소리가 너무나도 거칠고 불규칙했기 때문이었다. 가만히 보니 호랑이의 배쪽 털이 유난히 붉게 젖어 있었고 그 붉은 기운은 멧돼지의 피가 묻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자신의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선혈임이 분명해 보였다. 호랑이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운 듯 거대한 몸통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입가에는 피거품이 보글거리고 있었다. 만석은 멧돼지를 받을 생각도 잊은 채 홀린 듯이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뎠는데 호랑이는 만석이 다가오는데도 위협적인 몸짓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이 풀린 듯 푸르르 숨을 내쉬며 앞발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버렸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장수가 투구를 벗고 휴식을 취하는 형상과도 같았으나 그 너머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만석이 조심스레 다가가 호랑이의 앞발 근처에 쭈그리고 앉자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만석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감사를 표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호랑이의 콧잔등에 손을 올릴 뻔하다가 멈칫했으나 호랑이는 거부하지 않고 만석의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코를 벌름거렸다. 그때 쌩하니 불어온 바람에 호랑이의 털이 흩날리자 만석은 비로소 보았다. 호랑이의 오른쪽 옆구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깃털이 다 뭉개진 화살촉 하나를. 그것은 일반 사냥꾼의 조잡한 화살이 아니라 관아의 포수들이나 쓴다는 굵고 날카로운 쇠화살이었고 상처 부위는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 독이 퍼졌음을 짐작게 했다. 이런 몹쓸 짓을 당했구나. 만석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 거대한 짐승이 독화살을 맞은 채로 그 무거운 멧돼지를 사냥하여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벌써 산속 어디선가 숨을 거두었을 터인데 무엇이 이 녀석을 이곳까지 이끌었단 말인가. 만석은 멧돼지를 내려다보았다. 겨울철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다시피 한 자신의 처지를 이 짐승이 알 리가 없건만 놈은 마치 만석의 궁핍함을 꿰뚫어보고 작정하고 식량을 날라온 것 같았다. 하지만 호랑이의 눈빛을 다시 보니 그것은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치레로 던져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한번 핥고는 다시 만석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산 언덕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사람 같아서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잦아들고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가운데 호랑이의 숨소리만이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만석은 깨달았다. 이 멧돼지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부탁을 위한 뇌물 아니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죽음을 앞둔 어미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사냥을 하여 인간 앞에 내려놓은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핏줄을 부탁하기 위함이리라. 만석은 며칠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새끼 호랑이를 떠올렸다. 어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명운이 다했음을. 그리고 이 혹독한 겨울산에서 어미 잃은 새끼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인간의 자비뿐임을, 짐승이 제 새끼를 인간에게 탁탁구 하러 왔다는 기막힌 사실 앞에서 만석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호랑이의 젖은 눈망울만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맹수의 흉포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끓어오르는 모정만이 가득하여 만석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마치 내 새끼를 부디 라고 읊조리는 유언과도 같았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 호랑이의 투박한 앞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식어가는 짐승의 발바닥은 거칠고 딱딱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아직 뜨겁게 남아 있었다. 알겠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만석이 울먹이며 대답하자 호랑이는 안심한 듯 긴 꼬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단한 삶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노인의 모습과도 같았다. 만석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소매로 훔쳐내며 눈앞에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의 끈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멧돼지의 피냄새와 호랑이의 노린내가 뒤섞인 마당에는 다시금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곧 이 산의 주인인 산군이 숨을 거두면 산은 새로운 피비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만석은 호랑이의 감겨가는 눈을 보며 다짐하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거대한 신의를 짐승이 인간에게 건넨 이 무거운 목숨값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어미 호랑이의 흉곽이 마지막으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는데 그 순간 산중을 휘감던 매서운 칼바람조차 잠시 숨을 죽인 듯 사위가 적막강산으로 변하였다. 만석은 호랑이의 코끝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으나 더 이상 뜨거운 김은 서리지 않았고 한때의 산천을 호령했을 그 영롱하던 황금빛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한 채 굳어가고 있었다. 갔는가? 만석의 입에서 허망한 탄식이 새어나왔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눈꺼풀을 조심스레 쓸어내려 감겨주었는데 그 감촉이 마치 거친 당나무 껍질 같으면서도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있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상군산의 주인이라 불리던 이 거대한 짐승의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지리산의 한쪽 비퉁이가 무너져 내린 듯한 묵직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만석은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호랑이의 주검 위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하늘이 보내는 하얀 수의 서위처럼 짐승의 얼룩진 털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만석의 시선이 호랑이의 옆구리에 박힌 화살에 머물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살대를 잡고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화살깃은 검독수리의 깃털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대나무로 된 화살대는 불에 그슬려 단단하기가 쇠붙이 같았으며 무엇보다 살속을 파고든 화살촉 주변의 살점이 검푸르게 변색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독이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비상피숑을 발랐어. 만석은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 맹독이라면 코끼리라도 쓰러뜨렸을 터인데. 이 어미는 살점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멧돼지를 사냥하고 그 무거운 것을 입에 문 채 험한 산길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는 말인가. 그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초인적인 정신력이 빚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만석은 옆에 널브러진 멧돼지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의 표시라 여겼던 그 멧돼지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만석의 배를 채워줄 식량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면 젖을 떼지 못한 새끼가 굶어 죽을까 염려하여 인간에게 맡기는 양육비이자 새끼를 위한 마지막 이유식이었던 것이다. 짐승의 생각이라기엔 너무나도 치밀하고 처절한 그 배려에 만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올라 땅을 치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련한 놈. 아니 미련한 어미야. 내 어찌 그 뜻을 모르겠느냐.
만석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퍼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어미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홀로 남겨진 새끼는 지금 이 혹한의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미 호랑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 턱짓으로 가리켰던 뒷산, 언덕, 그곳은 험하기로 소문난 검은 바위골 방향이었다. 만석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낡은 무명천을 찢어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고 다해진 속옷을 겹쳐 입은 뒤 등잔불 기름을 헝겊에 적셔 횃불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호랑이가 걸어온 길,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자국을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며 시야를 가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가 만석의 진을 빼놓았으나 그는 호랑이가 끌고 온 멧돼지의 핏자국과 어미가 흘린 검은 피가 뒤섞인 처참한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다. 핏자국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벼랑 끝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짐승들만이 아는 은밀한 통로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만석의 눈썹과 수염의 고드름이 매달릴 즈음 핏자국은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동굴 앞에서 멈춰 있었다. 동굴 입구는 캐논쿨과 눈으로 뒤덮여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멍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했다. 만석은 횃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레 동굴 안을 비추었는데 하악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지난번 덫에 걸렸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호랑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낯선 침입자를 향해 하악질을 해대고 있었으나 그 몸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어미가 돌아오지 않는 불안감으로 인해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횃불을 바위 틈에 꽂아두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으며 품에서 꺼낸 유포 조각을 내밀었다. 아가나다. 며칠 전 너를 구해준 사람이야. 기억하느냐? 만석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흘러나왔으나 새끼는 경계를 풀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만석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피냄새 바로 어미 호랑이가 남긴 그 진한 냄새를 맡은 것인지 새끼 호랑이의 코가 벌렁거리더니 하악질을 멈추고 킁킁거리며 조심스레 다가오기 시작했다. 새끼는 만석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의 품을 찾는 듯하여 만석은 코끝이 찡해졌다. 녀석은 만석의 옷에 묻은 어미의 피냄새를 맡으며 끼잉끼잉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었고 혀로 피가 묻은 옷자락을 핥기도 하였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어미 냄새지. 내 어미가 너를 내게 부탁하고 갔다. 이제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주마. 만석이 새끼를 번쩍 들어 품에 앉아 녀석은 잠시 버둥거리다가 이내 따뜻한 체온에 안도한 듯 만석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묵직하고도 따뜻한 생명의 무게가 팔에 전해지자 만석은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약속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짐승 한 마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영혼과의 계약이자 천륜텐린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었다. 만석은 겉옷을 벗어 새끼를 감싸 안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굴 밖으로 나섰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으나 품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새끼의 심장 소리가 등불이 되어 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의 어미 호랑이는 눈에 덮여 마치 하나의 작은 언덕처럼 변해 있었다. 만석은 새끼를 방 아랫목에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와 카미와 삽을 들고 언덕 뒤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땅이 꽁꽁 얼어붙어 이질 한 번에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으나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밤을 꼬박 새워 땅을 파고 어미 호랑이의 시신을 정성스레 묻어준 뒤 그 위에 멧돼지가 가져다 준 흙과 돌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옆구리에서 뽑아낸 독화살을 부러뜨려 무덤 앞에 꽂으며 맹세했다. 내 기필코 이 화살의 주인을 찾아 내 원한을 갚지는 못하더라도 내 새끼만은 그자의 손에 닿지 않게 하겠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하얀 눈밭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방 안에서는 배가 고픈지 아앙하고 우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멧돼지의 살점을 잘게 다져 죽을 쑤기 시작했다. 솥뚜껑을 여는 김서림 부엌에서 인간과 짐승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석은 알지 못했다. 그가 부러뜨려 무덤 앞에 꽂아둔 그 화살검은 갑칠이 되어 있고 독수리 깃으로 장식된 그 화살이 이 고을에서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랫마을 주막에서는 이미 지리산의 상군을 잡으러 나선 천하의 명포수에 대한 이야기가 술안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피냄새를 맡은 늑대보다 더 집요하고 잔인한 탐욕의 그림자가 이미 만석의 오두막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석이 정성스레 끓인 고기죽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먹이자 새끼 호랑이는 찹찹거리며 잘도 받아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석의 눈과 주름 사이로 근심과 애정이 동시에 번져갔다. 그는 새끼의 이마에 난 임금 왕웡 자 무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나직이 속삭였다. 산산아.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 산이다. 부디 이 험한 세상에서 산처럼 굳건하게 살아남거라. 산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만석의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으며 장난을 쳤지만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도 잘만 굴러가 어느덧 산천을 덮었던 희나리 같은 눈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봄이 찾아왔다. 만석의 오두막에도 훈풍이 불었으나 그것은 꽃바람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불려가는 산이가 내뿜는 생명의 열기였다. 겨우내 만석이 제살을 깎아 먹이듯 구해온 토끼며 핵고기를 받아먹은 산이는 이제 더 이상 강아지 마냥 품에 안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었다. 털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앞발은 솥뚜껑만큼이나 두툼해졌으며 장난삼아 만석의 팔을 물 때조차 그 악력이 예사롭지 않아 뼈가 으스러질 듯한 통증을 주곤 했다. 하지만 녀석은 영물 링무임이 분명하여 만석이 아프다 하고 엄한 목소리를 내면 즉시 이빨을 거두고 재까칠한 혀로 멍든 자리를 핥아주는 기특함을 보였다. 밤이면 만석의 등 뒤에 웅크리고 자는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낡은 오두막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았으나 동시에 만석의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이기도 했다. 녀석의 덩치가 커질수록 숨기기가 어려워졌고 산짐승 특유의 노린내를 지우기 위해 만석은 하루 종일 쑥을 태워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만석의 귓가에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 칠성 포수가 기어이 다시 산을 탄다지 뭔가 지난 겨울 놓친 상군의 가죽을 못 벗겨 안달이 났다더군. 주막 평상에 걸터앉은 촌노들의 이야기에 만석은 들고 있던 집신꾸러미를 떨어뜨릴 뻔했다. 칠성치싱. 그는 이 일대에서 호랑이 잡는 귀신, 차코갑사 조구자씨로 불리는 자였으나 그 성정이 포악하고 탐욕스럽기가 굶주린 늑대와 같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위인이었다. 그가 쏜 화살에 맞고 죽지 않은 짐승이 없었고 그가 한번 노린 사냥감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기어이 숨통을 끊어놓고야 많은 집요함을 가진 자였다.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으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오두막이 저 멀리 보일 즈음 만석은 집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덕지덕지 기워 만든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 등에는 제 키만한 화승총과 활을 X자로 메고 허리에는 피 묻은 사냥칼을 찬 칠성이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바닥에 흙을 지식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멀리서 보는 만석조차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대문으로 들어섰다. 누구시오? 빈집에 허락도 없이. 그러나 칠성은 만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캔 돌아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주인장 오셨는가? 내 산을 타다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러 왔소. 말은 청유였으나 그 태도는 이미 이 집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관의 그것이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에 물을 떠서 건네자 칠성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만석을 쏘아보았다. 헌데 주인장. 이 집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구려. 칠성의 말에 만석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다. 냄새라니요. 호랍이 혼자 사는 집에 퀴퀴한 냄새나 나겠지요. 만석이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으나 칠성은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훑었다. 아니 이건 호랍이 냄새가 아니야. 비릿하고 묵직한 산짐승 냄새지. 그것도 아주 큰 놈의. 칠성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만석이 산이에게 먹일 고기를 손질하던 곳이었다. 만석은 앞을 가로막고 싶었으나 칠성의 허리춤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눈에 들어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칠성은 부엌 아궁이 근처에 떨어진 털 한 오라기를 집어들고는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황금빛과 검은빛이 절묘하게 섞인 굵은 털. 호랑이의 털이었다. 이복에 여기 멧돼지 털이라 하기엔 너무 곱고 개털이라 하기엔 너무 억센. 이것은 무엇인고 칠성의 눈이 가늘어지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만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나 산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것은 며칠 전 산에서 주운 짐승 가죽 쪼가리일 겁니다. 발사계라도 만들까 하여 주워왔는데 워낙 낡아서 버렸습죠. 만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칠성은 그 털을 코에 대고 킁킁 맞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툭 던졌다. 그래 운도 좋군. 상군 가죽 조각은 부적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버리다니. 칠성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오두막 뒤편 만석이 겨우내 정성스레 돌보았던 작은 봉분이었다. 어미 호랑이를 묻은 그곳에는 이제 제법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 있었으나 칠성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저건 뭔가 무덤치고는 작고 거른 무더기라기엔 모양새가 정갈한데. 칠성이 성큼성큼 무덤 쪽으로 다가갔다. 만석은 기겁을 하여 칠성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거긴 제 안사람의 무덤입니다. 가난하여 관도 못 쓰고 묻은 불쌍한 사람인데 남의 발길이 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석의 절규에 칠성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의심을 거둔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품에서 긴 쇠꼬챙이를 꺼내더니 만석을 밀치고 무덤가를 쿡쿡 찔러보았다. 마누라 무덤이라. 헌데 왜 비석 하나 없고 흙빛깔이 이리도 수상할꼬. 쇠꼬챙이가 땅속으로 쑥쑥 들어갈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만약 쇠꼬챙이 끝에 묻힌 어미 호랑이의 뼈라도 걸려 나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어미의 시체를 확인하는 순간 칠성은 사라진 새끼의 행방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이고 결국 산이마저 찾아내어 가죽을 벗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숲속 어디선가 끼야악 하는 고라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가깝고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칠성은 찌르던 쇠꼬챙이를 멈추고 소리가 난 숲 쪽을 노려보았다. 사냥꾼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근처에 뭔가 있군. 그는 꼬챙이를 거두고 만석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주인장 내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가네만 명심하게. 내 화살을 맞고 도망친 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게 되어 있어. 그게 짐승이든 혹은 그 짐승을 숨겨준 사람이든 말이야. 칠성은 으스스한 경고를 남기고는 고라니 소리가 난 쪽으로 바람처럼 사라졌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칠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만석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뒷산 바위 동굴로 향했다. 낮 동안 산이를 숨겨두었던 그 비밀 장소로 구립구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거대해진 산이가 쿠르릉 소리를 내며 뛰쳐나와 만석을 반겼다. 녀석의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방금 들린 고라니 비명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산이의 사냥감이었던 것이다. 만석은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산아, 들켰다. 놈이 냄새를 맡았어.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산이는 영문을 모른 채
만석의 눈물을 핥아주었으나 만석은 녀석의 억센 혀돌기에서 느껴지는 맹수의 기운에 전율했다. 이제 산이는 사냥을 할 줄 아는 맹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칠성도 그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산속의 질서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칠성이 그냥 물러간 것은 속아서가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혹은 산이와 만석을 동시에 잡아매기 위해 잠시 덫을 놓고 간 것일지도 몰랐다. 만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오두막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밤이 깊어지자 숲속 부엉이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만석은 밤새 짐을 꾸렸다. 산이에게 줄 육포와 며칠치, 식량, 그리고 어미 호랑이의 무덤에서 퍼온 흙 한 줌이 전부였다. 가자 산아. 세상의 끝이라도 좋으니 저 악귀 같은 놈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 만석은 어둠을 틈타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산 아래 마을 어기 칠성이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대신 만석의 오두막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어둠 속을 꿰뚫는 올빼미 같은 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칠성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달빛에 번득였다. 그래 움직여야지. 그래야 꼬리를 밟지. 사냥꾼과 사냥감,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는 늙은 나무꾼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칠성은 천천히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며 바람의 방향을 가늠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시작된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은 결국 누군가의 피를 보아야만 끊어질 운명이었던가. 만석이 산이와 함께 산비탈을 넘어설 때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바람을 타고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지리산의 모든 골짜기를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고 그 하얀 지옥 속을 두 개의 점이 위태롭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의 숨소리는 찢어진 풀피리 소리처럼 거칠게 터져나왔고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천근만근의 족쇄를 찬 듯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만석은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하얀 입김뿐이었다. 그 곁을 지키는 산이는 이제 제법 맹수의 태가 나는 덩치로 눈밭을 헤치며 앞장섰다가 만석이 뒤처지면 다시 돌아와 그의 허벅지에 머리를 비비며 재촉했다. 산이의 눈망울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귀는 뒤로 바짝 젖혀져 있어 뒤따라오는 추격자의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천왕궁 아랫가까지른 절벽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하늘재였다. 그곳만 넘으면 산의 뒷면 짐승들조차 다니기 꺼려하는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늙은 나무꾼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뒤에서 조여오는 칠성의 그림자는 눈보라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목덜미를 낚아채려 하고 있었다. 탕! 정막을 깨는 굉음이 계곡을 울렸고 만석의 바로 옆 늙은 소나무 가지가 툭 부러지며 눈가루를 뒤집어 씌웠다. 총소리였다. 화살 따위로 조용히 사냥할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칠성이 기어이 화승총을 꺼내든 것이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눈밭에 고꾸라졌고 산이는 크아앙하고 포효하며 소리가 날아온 쪽을 향해 이를 드러냈다. 눈보라 너머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칠성이었다. 그는 눈 신발인 설피를 신고 있어 눈 위를 걷는 것이 평지처럼 자유로워 보였고 아직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후 불어대며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었다. 거참 늙은이가 끈질기기도 하구먼. 이 날씨에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다니.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 편히 보내주리다. 칠성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윙윙거렸으나 그 속에 담긴 비수 같은 조롱은 만석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산이가 만석의 앞을 가로막고 칠성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으나 산중의 왕이 될 핏줄답게 녀석의 기세는 칠성을 압도할 듯 맹렬했다. 그러나 칠성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오오고 녀석 제법 컸구나. 어미 가죽 옆에 내 가죽을 나란히 펴놓으면 아주 볼만하겠어. 털의 윤기가 아주 최상품이야. 칠성은 옆낭에서 화약을 꺼내
다시 총구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기계처럼 능숙하고 빨랐다. 만석은 다급히 산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이 천벌을 받을 놈 내 놈이 사람이냐? 어미를 독화살로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새끼까지 죽여 씨를 말리려 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만석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으나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늘 이보시오 주인장. 산짐승에게 무슨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단 말인가. 저것들은 그저 가죽이고 고기이며 돈일 뿐이야. 자네가 저 짐승 새끼한테 쏟은 정성을 사람한테 쏟았으면 효자 소리는 들었겠군. 칠성은 장전이 끝난 총을 들어 만석과 산이를 겨누었다. 검은 총구가 마치 저승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만석은 산이를 제 등 뒤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안 된다 산아. 도망쳐라. 어서. 그러나 산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석을 보호하려는 듯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칠성을 향해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근육을 꿈틀거렸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지금 도망치면 자신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을 거두어준 이 늙은 아비는 죽는다는 것을. 짐승에게도 신의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신의를 목숨으로 증명할 때였다. 그때였다. 쿠우. 산등성이를 타고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산신령이 노하여 토해내는 듯한 묵직한 진동음이었다. 칠성이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야, 바람 소리가 왜 이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눈발이 갑자기 회오리치며 칠성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듯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눈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불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산이의 눈이 아니었다. 산이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으며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안광이었다. 만석은 보았다. 눈보라가 뭉쳐져 만들어진 듯한 거대한 형체가 칠성의 뒤편 허공에 떠오르는 것을. 그것은 지난 겨울 자신의 집 마당에서 죽어가던 그 어미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힘없고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상군 샨준이라 불리던 시절. 지리산의 모든 생명을 굽어 살피고 호령하던 위엄 가득한 모습으로 어미의 혼은 바람과 눈을 타고 강림한 것이었다. 칠성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기운에 옛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다. 헛것이다. 이건 헛것이야. 칠성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총 소리가 울렸으나 탄화는 허무하게 눈바람을 뚫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칠성의 총소리가 기폭제가 된 것일까? 아니면 어미 호랑이의 분노가 산을 흔든 것일까? 칠성이 서 있던 가파른 비탈의 눈더미가 쿠구구궁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사태였다. 겨우내 쌓이고 쌓였던 거대한 설산의 무게가 한순간에 균형을 잃고 칠성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아, 안 돼. 으악. 칠성은 재장전할 틈도 없이 발버둥칠 새도 없이 거대한 눈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가 자랑하던 명포수의 기술도 무자비한 화승총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었다. 하얀 눈더미는 칠성을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계곡 아래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려가며 나무들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렸다. 만석과 산이가 서 있던 곳은 절벽 끄트머리에 튀어나온 바위 위라 간발의 차이로 눈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만석은 넋을 잃고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칠성이 서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얀 눈먼지만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먼지 속에서 어미 호랑이의 형상을 한 눈바람이 산이 쪽을 향해 한번 휘돌더니 마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스치고는 하늘 높이 흩어져 사라졌다. 산이는 사라지는 바람을 향해 끙끙하며 목을 길게 빼고 울었다. 그것은 이승의 남은 자식이
저승으로 떠나는 어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고요가 찾아왔다. 조금 전까지 귀를 찢을 듯하던 바람 소리도, 총소리도, 칠성의 비명 소리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려왔다. 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살았구나. 내 어미가 너를 살렸어. 만석은 산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뺨을 녹였다. 산이는 만석의 품을 파고들며 그의 거친 손을 핥았다. 칠성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사라진 설산에는 이제 태초의 평화가 깃들고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알았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산이 또한 더 이상 인간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어미의 혼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힘, 그리고 산이가 보여준 맹수의 본능은 이제 녀석이 자연으로 산군. 산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석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눈 덮인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추는 그곳 천왕봉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자 산아, 이제 너의 세상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만석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어섰다. 눈사태가 만들어낸 길은 험했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늙은 아비와 젊은 호랑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전설이 될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밤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칠성이 사라진 계곡 아래 깊은 곳, 그가 그토록 탐하던 호랑이. 가죽은 얻지 못한 채 그는 이제 차가운 눈 속에 영원히 묻혀 산의 걸음이 될 운명이었다. 인과응보, 인고인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 밤이었다. 산바람이 다시 불어와 만석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피리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마지막 장이 기구한 인연의 매듭을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고 만석과 산이는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눈 덮인 산비탈을 올랐다. 어느덧 발 아래 세상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높은 봉우리에 다다랐을 때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고르며 산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여기까지다. 산아, 이제 이곳이 내 집이고 저 아래 펼쳐진 세상은 네가 다스려야 할 영토다.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 담긴 이별의 슬픔은 감출 수가 없었다. 산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만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떠나기를 거부하며 끼잉거리는 소리를 냈다. 덩치는 이미 송아지만 해졌으나 만석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만석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어허,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리 질척거린단 말이냐. 내 어미가 목숨으로 지킨 목숨이다. 이제 너는 상군 산준이 되어 이 지리산의 정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사람의 손을 탄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들 하나 너는 다르다. 너에게는 내 어미의 혼이 깃들어 있으니. 만석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산이의 등을 떠밀었다. 산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주저주저 하다가 만석이 긴 등을 돌려버리자 그제야 긴 포효를 한번 내지르고는 깊은 숲속 안개 낀 골짜기를 향해 힘차게 내달렸다. 녀석의 황금빛 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며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만석의 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았다. 세월은 유수료쇠와 같아 쏜살같이 흘러갔다. 칠성포수가 실종된 후 마을에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운 속에 파묻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덕분인지 섣불리 산을 타려는 사냥꾼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만석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홀로 지냈다. 겉보기에는 늙고 병든 노인이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듯 했으나 만석의 하루하루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두막 문 앞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봄이면 각해낸 두릅과 더덕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여름에는 덩굴째 뜯어온 머루와 다래가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댐이나 산토끼가 놓여 있곤 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만석 영감을 돕는다며 수군거렸으나 만석은 그 산신령의 정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었을 때 돛돌 위에 놓인 짐승의 털 묻은 산삼한 뿌리를 발견할 때면 만석은 허허 웃으며 먼 산을 향해 소리치곤 했다. 이 녀석아, 늙은이 더 살아서 뭐 하라고 이런 귀한 것을 가져오느냐. 내 놈이나 실컷 먹고 살이나 찌우지 칩네. 만석의 핀잔 섞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숲속 어디선가 굵직한 크르릉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 사이에 오가는 보이지 않으나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의 대화였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만석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며칠째 곡기를 끄는 그의 몸은 마른 장작처럼 야위었고 호흡은 가로등 불빛처럼 가물거렸다. 방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만석은 직감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임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누더기 옷을 단정히 여미고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지팡이를 머리맡에 두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녀석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미련만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남아있었다. 사나, 내 아들 사나. 만석이 혼미한 정신 속에서 헛소리처럼 이름을 부르던 그때 밖에서 거센 눈보라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곧이어 마당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벅처벅.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울리는 제왕의 발걸음이었다. 방문이 덜컥 열리고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호롱불이 바람에 꺼지며 방 안은 어둠에 잠겼으나 만석은 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두 개의 안광을.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자란 호랑이, 바로 산이었다. 녀석의 몸에는 숱한 싸움의 흔적인 듯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 위용은 실로 상군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만석 앞에서 그 맹수는 다시 10년 전에 그 어린 새끼로 돌아가 있었다. 산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그 거대한 머리를 만석의 가슴팍에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녀석의 젖은 코가 만석의 뺨에 닿았고 까칠한 혀가 만석의 굳어가는 손을 핥았다. 짐승의 체온은 뜨거웠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눈을 들어 산이를 바라보았다. 왔구나. 잊지 않고. 내 아들이 왔어. 만석의 손이 떨리며 올라가 산이의 콧잔등을 쓰다듬었다. 산이는 쿠웅쿠웅하며 목을 울려 만석의 손길에 답했다. 마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만석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여한이 없었다. 평생을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며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갈 팔자였으나 마지막 가는 길에 이토록 든든하고 귀한 상주를 두었으니 황제도 부럽지 않은 호상허상이 아닌가. 만석의 손에 쥐어졌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의 시야가 점점 하얗게 변해가면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덫에 걸린 새끼를 구해주던 날, 어미 호랑이가 멧돼지를 물고 찾아왔던 밤, 눈보라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도망치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며 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추는 순간, 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다. 산이는 만석의 숨이 끊어진 것을 알았다. 녀석은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만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킹킹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자고 있는 아비를 깨우려는 듯, 혹은 식어가는 체온을 자신의 온기로 되살리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고 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이 차오르다 못해 터져나올 것 같은 녀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만석의 옷자락을 적셨다. 산이는 만석의 시신 곁을 한동안 지키다가 이내 밖으로 나섰다. 눈은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차가운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다. 산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담아 포효하기 시작했다. 어흥, 어흥.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통곡 통쿠이었다.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그 장엄하고도 애절한 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생생하게 전해졌다. 잠자리에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등잔불을 켜고 마루로 나와 웅성거렸다. 들리는가 저 소리, 상군이 울고 있어.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야. 마치 상을 당한 사람이 곡을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아,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만석 영감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어. 마을 촌노들은 직감했다. 그 착하디, 착한 나무꾼, 만석이 세상을 떠났음을 그리고 그와 기묘한 인연을 맺었던 산의 주인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산 쪽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짐승도 저토록 지극한 효성을 보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인 세태를 부끄러워하면서 말이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주기 위해 오두막을 찾았을 때 만석은 마치 잠이 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갓 잡은 멧돼지 한 마리와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산이가 아비의 저승길 노잣돈으로 마련해둔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 앞에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으며 만석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비석 대신 큰 바위를 세워 호부 호랑이 아버지 만석의 묘라 새겨주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리산 자락에는 만석의 기일이 되면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무덤가에 엎드려 있다 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짐승의 탈을 썼으되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마음을 가졌던 호랑이와 가난했으나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졌던 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타올랐다. 미물 외우, 이라, 업신여기지 마라. 털난 짐승에게도 붉은 피가 흐르고 은혜를 입으면 뼈에 새겨 갚을 줄 아는 신의가 있다. 오히려 탐욕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는 인간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지리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산울림 소리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잊고 사는 그 소중한 마음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호랑이의 꾸지람일지도 모른다. 세월의 이끼가 낀 비석만이 덩그러니 남은 지금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그 전설은 여전히 지리산 골짜기마다 안개처럼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묻힌 그 자리를 일러 호부총, 후후작, 즉 호랑이의 아비가 잠든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리산에 아무리 험한 눈보라가 몰아쳐 온 산이 하얗게 뒤덮이는 한겨울에도 만석의 무덤 위만큼은 눈이 쌓이지 않고 언제나 훈훈한 흙내음을 풍겼다고 합니다. 마을 촌노들은 그것을 두고 상군산이 뜨거운 효심이 죽어서도 아비의 자리를 데우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그 후로 수십 년간 그 마을에는 호환후환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 이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하려 할 때마다 산속에서 천둥 같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도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는 기이한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산이는 비록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의 일을 지키며 산신령이 되어 그 일대를 수호했던 것입니다.